축덕과 축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3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대표팀 경기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은 딱히 축구 경기가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유로 2020 정도? 축구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파도 있었고요. 네. 하성룡 기자는 참고로 유로 20을 준비 안 했다고. 대부분에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코카콜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속보 뜨던데 속보. 오늘 누가 치웠다. 다음 날은 누가 그걸 다시 갖다 놨다. 뭐 누가 마셨다.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호는 이제 최종 시험대 서바이벌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네. 씩 소리가 나는 우리 최다희 인턴 PD. 휙휙거리는 건가요? 코카콜라가 아니라 탄산수였군요. 탄산수였군요. 탄산수도 종류가 많죠. 참여 안 하고도 저런 미친 존재감. 이존 PD. 지난주에 최다희 인턴 PD 반응이 좋았어요. 진영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다희 인턴 PD가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출연하면 뽕 PD가 말이 많아진대요. 경쟁심을 느끼는 거지. 불안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PD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최종 시험대에 뭐 올려서 진짜 선수가 마음이 급하면 체력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오듯이. 저도 지난주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들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빵 터지게 웃었던 것 같아요. 다 우리 인턴 PD 덕분에. 자, 우리 소개는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험한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위험한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벼랑 톡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은 위치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겨두고 있는 2패하고 한 10점 차로 이겨야지 16강에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따져야 되죠 지금. 자, 오늘은 이제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K리그 두 경기가 있었죠. 네.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두 경기 다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꼬꼬리코 돌격대님이 500회시 후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간이 또 감사합니다. 잠탱 팬더님이 인턴 PD님이 와일드카드와 백신 접종 판단 부분에서 웃다가 기절합니다. 이거 봐요. 반응 좋았다 그랬죠. 오늘 방송의 킬포입니다. 뽕뿌이디 표정 썩소. 와일드카드 될 것 같은데 백신 맞아도 돼요? 순간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생각했던 게 와일드카드를 오디션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 와카 오디션. 네, 내가 나가서 백신 맞고 내가 나가겠다. 백신 먼저 맞는 사람이 와일드카드. 선착순. 매크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 그 말도 너무 웃겼어요. 저기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활약이 좋았던 선수 뽑을 때 김승규 골키퍼를 뽑았을 때 최후방을 최전방으로 착각한 것 같은. 참고로 우리나라가 2차 예선에서 실점이 딱 한 골. 그죠? 김승규 선수가 딱 한 골 먹었죠. 활약이 눈에 띄긴 했죠. 골을 먹었으니까. 네.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뽕 PD의 인턴 PD 작가 정직원 PD 과정을 다 본 매니아층이긴 하지만 정상비 같은 신인 인턴 PD에게 눈길이 가긴 하네요. 나가란 얘기죠. 은퇴하란 얘기죠. 황의조 같은 와일드카드였나? 식상한 역시 PD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흐름을 써주셨잖아요. 인턴 PD, 작가, 정직원 PD, 그다음 은퇴. 한번 기복을 한번 겪고 나서 은퇴보단 방출? 방출. 아니, 그래도 명예퇴직으로 해주죠. 매니아층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클 스코긴스님이요. 오세훈, 조규성, 태길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는 게 무색하게 황의조가 가나보군요. 누가 할애했죠 이거? 뽕 PD. 정말 감없는 친구네요 그 친구. 지난주에 뽕 PD가 그 조규성을 택했죠. 네. 그리고 이강인을 버렸습니다. 근데 조규성은 합류를 못하고 이강인 선수는 지금 합류했죠. 네, 그리고 이어서 김학범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중간에 국민은행 실업 시절 그 후 은행원 진급 이야기에 박사 이야기 스쳤는데 항상 한국 축구의 몰핀이 되어주시는 김학범의 축구 인생. 왜 A대표팀을 길게 안 맡기나 등 평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시간 되시면 김학범의 풀 스토리를 라떼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갈모 PD님 같은 분의 신선한 시선 저는 좋았어요. 사실 대부분 라이트 팬들이 저분 정도의 관심과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올대 평가전 때도 워낙 무지한 친구가 보긴 했지만 김진규가 아직도 뛰고 있네 하더라고요.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김학범 감독님의 라떼는 시간 되면 올림픽 금메달 따면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네요. 네. 제가 좀 요즘 바빠서. 다음 질문입니다.
혼자 직관러님이 왜 질문이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패널별로 매주 한 코너씩 고정 코너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첫째 주에는 주시은의 축덕 8시 뉴스, 둘째 주에는 뽕PD겠죠? 뽕PD의 뽕 게스트 초대석, 셋째 주에는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넷째 주 주영민의 그땐 그랬지. 하성룡은 없네요. 다섯째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네. 하성룡은 뺄 걸 그랬지. 방출? 새벽 출근길부터 방출되고 싶은 1인. 짜 맞추느라 머리가 아프네요. 축덕수덕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최 PD님 귀여워요. 고정해주세요. 어유 반응 그리고 좋아요. 이건 뭔가요? 올림픽 2차전 때 학범스는 전술 분석차 올라간 건가요? 자리가 없어서 올라간 건가요? 아, 그 네, 기자선- 위에서 네. 보신 거. 이거 설명드리면요. 당연히 이제 전술 분석차 올라간 거고요. 아니 아무리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감독이- 벤치에서 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왜 감독 김학범 감독이 이제 전력 분석원하고 같이 기자석 좀 위쪽 그쪽이거든요. 김학범 감독이 워낙 경기를 위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위에서 그래서- 보면 재밌는데.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맞아. 보여요. 다 그 보여요. 벤치 시선에서 보이면은 선수들 앞에 있는 그 볼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경기 맞아. 전체 선수들 볼 안 가진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중계 방송에 나왔지만 메모를 워낙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열심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주에서 훈련할 때도 가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보기도 합니다. 관자탑같이 약간 이렇게. 공 없을 때라도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죠. 보시는 거겠네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중계 방송에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김학범 감독이. 그 심판들이 VAR 하는 것처럼 이제 헤드셋 타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고 벤치에 있는 김은중 코치가 차가지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오. 그 당시 옆에 있던 이제 축구협회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함이 오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기도 중에 경기도 중에. 그럼 그렇게 거기다 말씀하시면 그 코치님이 똑같이 야,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왜 그랬겠죠. 코치님 안 들리는데요. 또 네. 아무래도 관중석 위에 있으면 오락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음. 전체적으로 다 다 보니까. 보이니까. 경기장 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 위에 한 2층에서 아무도 없는데 딱 저만 이렇게 혼자서 보시는 분은 가끔씩 계세요. 맞아요. 되게 진짜. 관망하는 느낌으로 보는 분들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은 일부 선수들도 벤치에 앉지 않고 관중석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벤치가 모자랐던 거는 사실이긴 해요. 왜냐 정규석이라고 해야 되죠. 그 거기에 왜냐면 이번에 30명이었잖아요. 이번에 엔트리가 많았으니까 그 중에서도 관중석에 올라간 선수들이 그러면 이번에 소집이 안 된 선수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설명드리면 원래 그렇게 모자랄 경우 그 모자른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뒤에 간이 의자를 놓습니다. A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 앉아 있을 때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김학범 감독이 이번에 1차전과 2차전을 확실히 나눠서 두 팀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전에서 많이 뛰고 뛴 선수들, 2차전에 안 뛴 선수들은 선수들을 미리 관중석에? 정해서 그 선수들을 벤치에 앉을 수도 있지만 니네도 그냥 경기장 관중석 올라가라 안 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올라가 있던 거죠. 계획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되게 오랜만에 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원팀 리더십님은 좀 쉬시는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업무에 더위만큼 고생하시는 주시은 아나운서님, 도쿄올림픽 관련 준비하시는 주영민, 이정찬, 하성룡 기자님, 축덕수덕 준비하는 박진영 PD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네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얼마 전 시사뉴스에 호날두 노쇼 관련 더 페스타 기사들이 다시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최사 더 페스타 배상 경우가 4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당 대표는 잠적인 상태에 배상 경우가 계속 늘어날 텐데 경기장 방문한 팬들이 보상받을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는 건지와 첫 번째 질문 네. 답변하고 갈게요. 지난주였나 이제 4번째 배상이라는 게 이제 민사 소송 그러니까 팬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다 모아서 건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이렇게 건 거거든요. 그래서 4번째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원고는 팬들이죠. 네. 팬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오, 전체 청구액의 50%를 그 더페스타가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4번의 그 소송 모두 원고가 뭐 일부 승소든 다 승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입장료의 50% 정도는 돌려주라 더페스타가 대부분 그렇고 일부는 또 그 위자료까지 지급해라. 위자료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더페스타 대표가 잠적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연맹에 제가 좀 문의를 해봤어요. 연맹도 직접적인 소송을 했었고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연맹도 알 수 없는데 뭐 국내에 머물지 않겠냐 이렇게 머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맹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더페스타하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호날두가 계약 위반해서 안 나온 것에 대한 이제 위약금 청구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더페스타가 연맹에다가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더페스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연맹도 이 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상대가 이제 개인이 아니라 더페스타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의 재산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이 나와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법정 이자가 붙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맹에서는 그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받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맹.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이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후 코로나 여파로 친선 경기 주체가 거의 없기는 한데 이후 친선 경기 관련 뭔가 추진된 경기들이 있는지 이번에 가나 올림픽 대표 경우는 친선 경기로 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용 포함해서 경기한 걸로. 올해도 올스타전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친선 경기 소중함이 높아진 요즘이라 기사를 보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님 설마 도쿄 가면 축덕수덕 중단하지 말아주시고 도쿄 연결해서 계속 듣고 싶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도쿄에 가지 않습니다. 도쿄에 가지 않는데 올림픽이 되면 축덕수덕이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맞아요. 하성룡 기자도 가고 정상 매일매일 또 올림픽에 매달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뽕 PD는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으로 이제 잊혀지는 걸로 없이 사라지는 걸로. 저도 뭐 네, 자, 네. 친선 경기로 봐야 하는. 그렇죠. 네. 2019년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 팀들의 경기가 사실상 마지막 올스타전이었죠. 네. 이제 그 이후로 지난해는 뭐 코로나 여파로 못 열렸고 이번 올해도 코로나 여파에다가 올해는 또 특이사항이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챔피언스리그로 K리그가 한참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올스타전을 열 분위기도 아니고 열 수 있는 시기도 잡기가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한 지금 뭐 해외팀 초청한다거나 그런 경기도 몇 개월 전에 보도가 나오긴 했었죠. 뭐 토트넘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다 코로나로 다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올해 그런 경기가 열리면 연맹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연맹에 아직까지 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 앞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한 방송국에서 온다고 리포트 한번 했었는데 그죠?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약간 되고 있다라고. 그 전에 김민재 토트넘 유력 쓰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 금물살. 그리고 가나 올림픽 대표 같은 경우는 친선 경기로 봐야 하죠. 이제 평가전이라는 이름도 있고 친선 경기가 원래 이제 평가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가나에게 그러니까 매치 피라고 해요. 초청비. 네. 초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나가 그럼 이 멀리 일본과 한국까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축구협회가 지급한 비용은 매치 피라는 개념보다는 최재료죠. 숙박비, 뭐 항공료 이런 선수들 와서 좀 생활 지내는데 필요한 재반 비용들 이런 것들 다 우리 축구협회가 지급을 했고요. 그럼 가나가 왜 멀리까지 일본과 한국까지 왔냐 했더니 가나가 지금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대 교체 과정, 감독도 교체되고 세대 교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평균 연령이 20세다, 21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기들을 그렇죠. 잡고 하는구나. 예, 기존 선수들을 일본도 초청피를 안 받고. 일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 축구 제가 일본어를 못해가지고요. 이혼진. 그렇다고 일본 축구협회에서 한국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할 수는 없잖아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가나도 저도 당연히 돈 받고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쪽 팀도 요새 경기 잡기가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선수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네 가나 대표팀. 많이 고생했네. 초청비를 안 받고 오기가 가나 그 먼 나라에서 그렇죠? 일본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오는 김에 우리나라에서 약간 어차피
큰 거리 차이가 없으니까 들었다 가면 제주도에서 잘해줄게. 뭐 이 정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도 아끼고 선수들 점검도 하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네,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질문은 어디다 보내주시면 되죠?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메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뭐 김학범 호죠. 네. 이번 주는 자, 우리 제목을 뭐로 달았을까요, 우리 뽕 PD가? 위기의 뽕 PD. 누가 떨어져도 학범슨의 아픈 팔. 이 중 8명은 짐 싼다. 뭐 큰 감흥은 없네요. 아 팔에 약간 라임을 살린 아픈 건데. 팔? 숫자 8. 8명. 아, 팔이 떨어지면 팔. 아, 괜찮은데? 괜찮네요. 또 그렇게 네,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 8명은 짐 싼다.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팔팔하네. 이거 오래 보아야 좋은 법이죠. 벼랑 끝에 서면 아이디어가 좀 나와요. 네. 좀 쪼아야 됩니다. 밀리기 전에. 잘한다, 진영이. 자, 이번에 23명이 모였습니다. 어제 하성룡 기자가 그 취재를 갔다 왔어요. 파주에 직접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왔죠. 근데 그 파주 얘기하기 전에 떨어진 선수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명단 워낙 약간 파격적이다 싶을 파격적이었죠. 정도로 떨어진 그렇죠, 선수의 예. 이름값도 크고 네. 포지션에서 맞아. 탈락한 선수들의 충격도 크고 대단하시네. 가장 누가 좀 충격적이셨어요? 떨어진 조규성 선수 중에서. 저는 원톱 2명 중에 네. 한 명은 그래도 원톱, 잘 원톱은 데려갈 줄 아무래도 알았는데 스트라이커를 와일드 카드로 뽑아도 그래도 네. 한 명은 공격. 그리고 사실 오세훈 선수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둘을 다 뽕 PD는 조규성을 픽했지만 저는 오세훈 오세훈이었거든요. 오세훈이 또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잘했고 K리그에서도 잘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서서히 이제 그 체급을 올려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여기서 덜컥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와일드 카드를 최전방 그 자리에 쓰겠다라는 얘기가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선수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나전 체력이. 때 좀 안 좋았죠. 이유가 병장이 된 이후로 부상도 있었고 약간 몸 관리 위해서 경기를 많이 안 뛰었어요. 정장되면 좀 빠지죠. 말려는 네, 이번에 빠집니다. 전역을 좀 앞두고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에 걸렸네. 병장이랑 진짜 그게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그리고 아니 경력 일반 병사들 일반 얘기고요. 병장들이잖아요. 네, 일반 그죠? 병사들 얘기고 그냥 웃자는 경력 얘기인데 혜택에 그렇게 또 아, 깜짝 눈을 놀랐어요. 땡그랗게 뜨고 그냥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고 네. 그래서 이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체력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뒤에도 얘기했지만 체력을 김학범 감독이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선수도 당연히 우리는 이제 조규성보다는 더 우세한 상황이고 한 명은 백업 공격수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너무 파격적이었고 이거를 이제 다들 황의조 선수의 와일드카드 발탁이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김학범 감독은 어제 소집 인터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뭐 특정 선수 거론하진 않고 잘 와일드카드는 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황의조 선수는 일단은 우리 SBS 화상 인터뷰에서 김학범 감독이 부르면 와일드카드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나서 축구협회에서 상당히 이제 물밑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르도 구단에다가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에요. 답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차출을 거의 확실하다라는 입장으로 그렇죠. 볼 수가 합의하고 있어요. 이제 공문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갑자기 공문 딱 보내서 보내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축구협회에서 이 축구협회 국제부나 이런 행정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리 보르도 구단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출 협조가 이루어지겠다 싶을 때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거든요. 혹시 막 갑자기 변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막 이렇게 그렇게 가볍진 않죠. 네. 그렇죠. 보르도 구단이 변심하겠다. 네, 그렇죠. 갑자기 안 보내줘 그러면 지금 스트라이커 지금 후보군에 아예 없는데. 근데 또 오늘 기사 보니까 보르도 구단 인수한다고 어디서 또 그렇죠. 네. 인수하면은 황의조 선수 가능성이 잔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또 뭐 리- 팀을 만든다는 뭐 약간의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못 보낸다고 그 개막 바뀌어도 시즌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맞지 어떻게 않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보내주면. 네. 그래도 황의조 선수는 구단 사정이 조금 변수긴 하지만 선수 의지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보르도 구단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황의조 선수를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쇼케이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협회가 좀 많이 설득을 했고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이 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단하네요. 한 명을 확정 일단 와카가 확정 거의 뭐 80% 확정이라고 했을 때에도 백업 공격수를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는
놀라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를 좀 쓰겠다는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저기 붙박이 스트라이커를 또 한 명 데려가느니 그냥 예, 멀티로 스트라이커로 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있잖아요. 이동준 선수도 뭐 할 수 네. 활용할 그럼요. 수도 최전방 있고. 쓰고 윙 쓰고 네. 뭐 최전방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이선 자원에 워낙 많아요. 근데 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오죽했으면 관중석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음. 머리 식히려고. 이번 명단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 탈락을 보면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기회에 한 번 더 불러서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가장 1번 탈락의 이유는 체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워낙 경기 많이 못 뛰었고 그렇죠. 체력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많이 할게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 캐릭터를 김학범 감독이 싫어하진 않습니다. 원래 튀는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김학범 감독이. 근데 이승우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죠. 같이 가서 예. 활약도 좋았고 그랬는데 아시안 게임 엔트리와 올림픽 엔트리는 다르잖아요. 올림픽은 18명이잖아요. 18명에서 엔트리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약간 한계가 있다. 멀티플레이어를 좀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판단에 체력뿐만 아니라 이런 판단으로 좀 이번 명단에서 제외한 것 같고 백승호 선수도 최근에 폼이 좀 올라오긴 했죠. 그렇죠, 전북에서 데뷔골 네. 프리킥도 넣고 이번 가나전에서도 중거리 슛 많이 때렸죠. 네, 뭐 무난했죠. 예, 이번에 괜찮은데 그게 다였어요. 후반에 갈수록 떨어지면서 후반에 갈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폼도 안 좋아지면서 김학범 감독이 결단을 내린 것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이성 공격수가 워낙 지금 막 빡빡하고 빡빡한 상황에서 백승호가 이 선수들보다 특출한 장점을 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김학범 감독이 계속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그 체력에 대한 메시지. 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림픽은. 중요하죠. 경기 일정이 빡빡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죠? 빡빡하죠. 빡빡하죠. 한 날씨도 3일 덥고. 간격으로 열리는 것 그걸 같아요. 18명으로 최대 6경기인가요? 최대 8강, 4강 그렇죠. 여섯 경기. 조별리그 네. 3경기에다가 8강, 4강 결승. 그거 더워 일본. 그러니까 3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계속 경기를 하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승우, 백승호 선수 떨어지면서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SNS에 글 올린 거 있었잖아요. 막 이승우 선수 막 열심히 하고 팀에 도움이 되고 이승우 싶었는데 선수요?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안타깝죠. 네. 그 경기 좀 많이 뛰어보려고 벨기에까지 가서 했는데 그쵸. 거기서도 많이 못 뛰고 포르투갈 뭔가 가고. 좀 마지막 반전 계기로 운도 좀 따르지 좀 않았던 잡으려고 경우인 것 했을 텐데. 같아요. 이 선수도 SNS에 이제 김 감독님의 선택이 옳았다 그렇게 썼는데 이거는 조금 희망 고문일 수는 있는데 아예 탈락한 건 아니다. 예비 라는 명단?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예비 명단도 아니에요. 예비 명단도 아니고 예비 명단도 이 23명 안에서 그냥 예비 명단이라는 이 23명 안에서 그렇죠. 예비 명단도 이 도쿄올림픽 엔트리가 18명이잖아요. 그리고 예비 명단 4명을 제출합니다. 그럼 22명이 돼요. 그 22명도 다 23인 명단 안에서 예비 명단을 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희망 고문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파리 올림픽? 아니죠. 3월 달에 50인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 안엔 당연히 이승우 선수가 있죠. 있어요. 근데 도쿄올림픽에서 경기가 열리기 24시간 전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데 그걸 예비 명단에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4시간 전까지는 50인 안에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 그 이후에 예비 명단에서 그렇죠. 24시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23시간 59분 59초부터는 그게 첫 경기 기준. 예비 첫 경기 명단. 기준 24시간 바로 직전까지는 예비 명단에서만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경기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 이럴 때에는 이제 50인 명단에서 교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자기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약간 희망을 하고 있다는 아니요. 얘기인가요? 이승우 선수가 이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도 어제 이제 파주에 취재 갔다가 희망 고문이라며요. 희망 고문을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이 얘기 듣고 해라. 이 얘기 듣고 희망을 가져라. 네. 왜냐면은 이거를 저희들도 몰랐어요. 김학범 감독한테 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김학범 감독조차 어제 이 얘기를 알았대요. 네. 김학범 감독이 잠깐 이제 훈련하기 전에 밖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그 공식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이제 얘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알았어 이러면서 경기 하루 전까지는 그 50인 안에서 다 교체할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든 게 그렇죠. 왜냐하면 도쿄 가야 되는 되고. 그 행정적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비 명단 4명을 뽑아 놓으면 그러니까 교체할 때 예비 명단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승우 선수가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예비 명단으로 들어가겠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얘기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러면서 교체 사유가 세네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당연히 부상이고 한 가지는 소속팀의 반대. 소속팀이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또 반대를 할 사유가 수 있고.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코로나 확진.
그거는 뭐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밌게 나온 게 단순한 감독의 변심은 안 된다. 감독의 변심은 안 네, 된다. 네, 그렇죠. 환불 규정도 그렇잖아요. 단순 변심은 안 되는 거. 네. 하자가 있어야죠. 그런 얘기로 감독들하고 어제 김학범 감독하고 기자들하고 좀 재밌게 얘기한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럼 23인 어제 소집된 선수들 네. 얘기 좀 해보죠. 모이자마자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네. 역시 체력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 미디어에게 이제 김학범 호의 훈련이 공개된 게 제주 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이번 처음이었는데 미디어 담당관이 오늘 훈련은 그냥 회복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만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하는 거야. 봉 들고 뭐 이상한 것 들고. 체력 훈련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하나요? 골대 일자 라인에다가 진짜 피트니스 센터처럼 각종 기구를 갖다 놨습니다. 역기도 있고요. 팔굽혀펴기 하는 기구도 있고 골대에다가 그 무슨 그물을 달아가지고 그 땡기는 훈련, 누워서 땡기는 훈련, 그다음에 코어 훈련이라고 하죠. 무거운 볼. 볼 훈련, 무거운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이렇게. 진짜 장소가 그냥 잔디 위라서 그랬지 거기 피트니스 그러니까 센터 그냥 맞아요. 거기 딱그 뭐 정도이더라고요. 사이클도 있었고. 거기다가 사이클도 있고 1m 가량 되는 그 원통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반만 넣어요. 반만 넣어. 그 중심 잡기 어려운 건데. 반만 넣으면은 이게 선수가 움직이면 물이 왔다 갔다 하면 중심 잡기 힘들거든요. 코어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거를 어깨에 인 상태에서 런지 훈련하는 거죠.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류현진 선수 잠깐 그 집사부일체 출연했을 때 류현진 선수의 밸런스 훈련을 그걸로 한다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 잡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고 앞으로 이제 런지를 하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물이 출렁이면 한쪽으로 쏠리면 그렇죠. 밸런스가 깨지면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힘이 엄청 그렇죠. 중요하네. 네. 그 훈련을 두 팀으로 나눠서요. 한 팀은 사이클만 주구장창 타고 한 팀은 그 체력 훈련을 하고 그걸 한 2-30분 하다가 교대를 합니다. 아니 이게 나머지 팀은 또 사이클 타고 실내에서 하면 에어컨 바람이라도 나오지 바깥에서 하면 날씨도 더운데 어제 엄청 소나기 천둥 번개 치고 막 이렇게. 네, 다행히 그 소집 때는 조금 내렸는데 훈련 때는 괜찮았어요. 훈련 때는 더웠죠. 오히려 습하고 더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체력 훈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김학범 감독이 마지막 이제 평가 요소의 제일 중요한 점을 체력으로 꼽았어요. 그 이유가 일본 도쿄가 워낙 더워요. 무더위 속에서 여름에 정말 진짜 덥잖아요. 정말 덥죠.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다 조별리그 경기를 1, 2, 3차전 날짜가 22일, 25일, 28일 3일 간격으로 있습니다. 와 빡빡하다. 그렇죠. 3일 간격에다가 또 이제 토너먼트 넘어가면 또 비슷한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체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진짜 하나는 경기 체력이에요. 경기 동안 풀타임을 제대로 뛸 수 있냐. 근데 김학범 감독은 풀타임이 아니라 120분을 봐요. 거의. 90분 이후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정찬 선배가 얘기하기로도 심판들한테 얘기해서 야 5분 더 해. 10분 더 해. 경기 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학범 감독이 보는 경기 체력은 거의 한 120분 정도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자, 선수들의 극한까지 한번 시험하게 해보는. 우리가 그렇죠. 보는 건 90분 경기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20분이면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체력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깬 게 한국 축구는 투지와 체력 이게 가장 강하다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체력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던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특징하면 이제 체력을 먼저 꼽았었는데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체력을 꼽고 부족한 게 기술이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은 거꾸로 얘기했죠. 기술은 괜찮은데 체력이 떨어진다. 하고 체력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때 레이몽 코치라고 그 저승사자라고 불렀잖아요. 별명이 저승사자. 네. 셔틀런 하는 거 선수도 완전 다리 다 풀리고 막 정말 피트니스 쓰러질 때까지 무서운 관장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무서운 트레이너. 근데 정말 그리고 이제 몸싸움 훈련한다고 선수 두 명이서 서로 밀기를 해요. 어깨 밀기. 맞아 레슬링 선수처럼 그런 걸 훈련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굉장히 체력을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월드컵 때 빛을 발한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사실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막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체력이 있으니까 그게 마지막에 그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보는 이제 첫 번째 체력은 아까 말하는 120분 경기 체력이고 두 번째 체력은 회복 능력이에요. 회복 체력. 빨리 그러니까 워낙 경기 간격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은 가나전 1차전 앞두고 어려운 상태에서 선수들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수들
경기 전날은 뭐 컨디셔닝 관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경기 전날까지도 강한 체력을 해서 몸은 최고 힘든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경기를 치른 거였고. 보통 경기 전날에는 운동을 강하게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쉬지 않나요? 그죠? 네. 전술훈련 정도 가볍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런 그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 때 시작된 거예요. 네네. 히딩크 감독도 경기 하루 전까지 진짜 그야말로 막말로 빡세게 돌렸죠. 선수들을 빡세게 돌리고 경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무기력하게 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질타도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 거죠. 신태용 감독도 사실 지난 그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 전에 체력 훈련한다고 그렇죠. 가서 막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려. 비판적인 시각도 뭐 드러내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독일을 그렇게 깬 것도 결국은 체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야죠. 그 김학범 감독님이 아시안 게임 때도 이렇게 체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프로팀 때부터 스타일이 체력을 워낙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체력 하나, 전력 분석 하나. 김학범 감독의 제일 큰 스타일 두 개를 꼽으라면 체력, 전력 분석. 전력 분석도 제가 좀 이따 뒤에 이제 그 나눴던 사담 얘기 가운데 하나를 좀 할 건데 체력 훈련을 그렇게 하면 아까 주바페도 뭐 PT 해봐서 알지만 워낙 힘든데 네. 어제 주현민 선배도 물어봤어요. 선수들 표정 막 힘들어하는 애들 없냐?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놀라운 게 선수들이 별로 안 힘들어하는 그래 게 하고 제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했었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제주 전부터 그거를 매일 계속. 훈련 전에 해왔던 루틴이래요. 적응에 선수들이 다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훈련. 강해진 거죠. 어느 정도 네. 어느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그래 팀이 좀 계속 커가고 올라왔구나. 있구나. 근데 이강인 어제 사진 찍혀보니까 이강인 표정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찾아볼래. 잠깐만. 자 보니까 김학범 감독님이 한 번씩 쓱쓱 훑으세요. 이렇게 사이클이나 선수들을 딱 볼 때는 이게 웃는데 딱 그 딴 데 보시자마자 표정이 약간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되게 뭐 아까 그 미디어 분이라고 하셨나 그분이 되게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엄청 빡센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 안에서는 얼마나 피말릴까. 지금 이렇게 빡세게 훈련하고 지금 있음에도 돌이켜 보면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훈련이 비공개가 된 거는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전술훈련 앞에 딱 몸 푸는 15분만 공개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체력 훈련은 굉장히 많이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셔틀런이니 뭐 선수들 몸싸움하는 거 그리고 막 뒤에 그러니까 따라가서 쫓아가서 앞 선수 잡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 아니어서 공개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선수들한테 좀 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을 공개하는 거. 그래서 어제도 뭐 23명 소집한다고 했을 때 소집 첫 훈련이야 뭐 스트레칭하고 그냥 기자들 나가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성준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막 선수들이 뭐 기구 들고 아니, 있고 힘들어 막 보이네. 그래서 저도 그런 훈련 장면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잔디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들 그때 놀라가지고 야 첫날부터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야 막 이런 얘기 깜짝 놀랐죠. 웅성웅성됐어. 그랬더니 김학범 감독이 되게 미디어 프렌들리 하거든요. 훈련 중에도 기자들 앞에 와서 막 사담하고 농담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맨날 해온 거야. 이 가벼운 거야 오늘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 김학범 감독이 미디어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뭐 옛날 라떼긴 한데 네. 예전에 성남 감독 시절에 그땐 그렇죠. 그때 그 저는 제가 축구 담당했었는데 가장 미디어와 관계를 갖지 않는 감독 중에 하나였어요. 인터뷰도 잘 안 하고 네. 팀 훈련 공개 절대 안 하고 절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팀끼리 경기하거나 이러면 그냥 특히 공개 안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다 아는 K리그 사이인데. 프로축구 경기. 예. 거기다가 워낙 성격이 강해서 프런트하고도 마찰이 좀 많고 많은 스타일. 그래서 저 감독은 좀 이상하다. 성남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화 시절이거든요. 네. 성남 일화 시절. 그래서 좀 약간 약간이 아니라 종교가 이게 구단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굳이 미디어 돈도 좀 많고 그래서 미디어한테 굳이 프렌들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별 큰 경기도 아닌데 취재하러 가려고 그러면 오늘 훈련 공개 안 한다 그러고 오지 말래요. 그냥 뭐 한 라운드의 경기에 불과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김학범 감독님이 그만큼 연륜이 쌓이고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트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대표팀 뭐 연령별 대표팀 맡으면서 좀 더 유해지지 않아 싶은 생각이 어린 들어요. 선수들을 좀 그렇죠. 상대해 보고 하면서 그런 게다가 이제 대표팀은 프로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리듬 흐름이. 그러면서 대표팀은 워낙 또 관심도 많이 집중되고 약간 어떤 미디어 오피서의 어떤 뭐 요청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유화된 것 같아요. 나라서 그랬나? 유해진 것 같아요. 하성룡 기자한테만 친한. 저 프렌들리는 프렌드한테 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아픈 잘라주세요. 팔이에요. 이거 진짜 잘라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뽕 작가는 나의 아픈 그러니까 팔이야. 자를 수. 이거 진짜 벼랑 끝에 있으면 좋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또 너무 급하면 오바해. 네. 아, 이거 잘라주면 되는 거니까. 다이 PD 들어와요. 저 자리 바꾸자. 아, 우리 진행 도중에 자리 바꾸기 할까? 경고 받고 지금 누적 때문에 잠깐 하는 거죠. 이분 퇴장. 아 이분 세상이네. 핸드볼도 아니고. 네. 자, 오늘 잘라야 되는데. 그리고 뭐 김학범 감독 계속 아니 말씀하세요. 어제 보면서 사담을 많이 나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 이제 나온 소스들이에요. 공식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 김학범 감독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훈련 2-3시간 전부터 물을 뿌리더라고요. 잔디에. 파주 NFC 잔디에다가 물을 엄청 뿌리고 스프링클러로 나와서 여기 물을 뿌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호수까지 동원해서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미끄러지잖아요. 그게 공 뭐냐면은 빨라지라고? 뭐냐면은 일본 잔디 특성을 파악한 거예요. 일본 축구장 관리 방법을. 아. 현지 적응을 미리부터 지금 여기서 시키겠다는 건데 일본 구장들 보면은 잔디를 짧게 깎습니다. 짧게 하고요. 물을 엄청 뿌려서 거의 진흙 수준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왜 왜요? 그러죠? 일본 축구 스타일이 약간 빠른 패스 축구 스타일이라 그 장점을 더 살리기 공 위해서. 빠르게 하기 공을 위해서. 빨리빨리 쭉쭉쭉. 그렇죠. 그럼 선수들도 미끄러지는 실질적으로 거 물 많이 뿌려놓으면 일본 경기장에서는 땅볼 패스하면은 공이 갈 때 약간 물이 쫙 이렇게 튈 정도로 보일 정도로 물을 많이 뿌려놔요. 김학범 감독이 그런 디테일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잔디를 짧게 깎게 시켜놨어요. 그리고 물을 엄청 뿌려놓고 그런 이유가 다 보니까 김학범 감독이 현지 스타일을 지금부터 잔디에 대한 적응해야 된다. 양궁 같다. 그 물 많이 뿌리면은 선수들이 잔디가 진흙 정도까지 되면은 축구와 신는 종류까지 달라져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그렇지, 스토드라고 아무래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좀 길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부터 디테일하게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한 가지는 또 이제 김학범 감독이 전력 분석이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네. 김학범 감독 옛날 얘기 잠깐 해보면은 성남이 아니었죠 그때 1화 시절이었죠. 네, 성남 1화. 네, 아니 천안 1화 때부터 차경복 감독 코치였을 때. 코치였죠. 예. 차경복 감독을 보좌하던 코치였을 때 대표적인 1화가 하나가 있어요. 1화에서 1화가 있구나. 네, 1화에 1화가 있는데 구단에다가 2화네 합쳐서. 2화. 네. 그 구단에다가 영상 분석 기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 시절 당시에는 당시에 전력 분석 90년대. 예. 당시에는 영상 전력 분석이란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던 당시인데. 그렇죠. 영상 분석기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경기가 있으면은 이걸 빨리 보고 집중적으로 느리게 뭐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뭐 이런 영상 분석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사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분석원까지 다 직접 이렇게 또 채용을 해야 되고 어렵다라고 했더니 내가 직접 하겠다. 원래 영상 분석을 워낙 좋아하던 감독이에요. 예전부터 김학범 감독이. 혹시 그거 전공하셨나? 박사잖아요. 참고로 김학범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출신 1호 박사입니다. 1호 박사죠. 박사 출신. 그 전공에서 체육학 전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그런 쪽도 공부를 하셨겠네요. 뭐 여담이지만 왜 합범 순으로 불리느냐? 이것도 2000년대 초반에 퍼거슨 그때 그렇죠. 퍼거슨 그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유행했던 전술이 4-2-3-1 전술이에요. 그 전술이 유행하기 전에 합범슨 감독이 K리그에 처음으로 4-2-3-1 전술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게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분석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K리그에 약간 변형 맞춰서 4-2-3-1 전술을 독일 월드컵 유행하기 전에 1년 전에 도입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를 좀 많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퍼거슨 감독에서 합범순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축구 박사라고 불려요 별명이 1호 박사이기도 하고 그 상대의 전력 분석을 워낙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일화가 있었죠. 영상 분석 기기를 사달라. 그때부터 전력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감독이고 최근에 지금 우리 상대가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예요. 이 세 팀에 대한 영상을 다 구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 구하지 않았어요 리포트 할 때? 유튜브로? 저희가 먼저 구했나요? 유튜브로 영상 다 많다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요 이유 뭔 말씀인지 아는데 TV 중계용 영상은 전력 분석용 영상이 아닙니다. 전력 분석용 영상을 따로 구한다. 그건 이게 위에서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합본 순위 위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축구장 전체를 찍는 영상이 있어요. 하긴 또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건 공 있는 부분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라인을 보니까. 중계 화면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중계하면은 쉽게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때 그림 많다고 해맑게 웃던 하성룡 기자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그건 중계 영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뉴질랜드는 전력 분석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2019년 10월 이후로 경기가 없었어요. 에? 올림픽 예선 이후로 경기가 없었어. 그럼 그 친구들은 어. 이제 막 갑자기 모여가지고 친구? 해요? 프렌들리? 뉴질랜드는? 경기가 없어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루마니아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루마니아가 올림픽에 본선 진출 시켜놓은 감독이 올림픽 본선 진출 시켜놓고 A 대표팀 감독으로 갔어요. 어머. 근데 A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새로운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에 앉혔는데 그 감독이 최근에 프로팀으로 하면서 이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왜? 감독 없는 대표팀. 그래서 A 대표팀 감독이 올 때까지 같이 맡게 된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6월달 A 매치 뭐 올해 지난해인가 올해부터 열린 A 매치에 올대 자원들 자기가 잘 아는 선수들을 많이 끌어다었어요. A 대표팀에다가 한 8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 경기가 열려도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진 경기라서 전력 분석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루마니아는 A 대표팀 경기를 봐야 되나? 근데 또 그 주축 선수들이 올대로 올 거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선수들 스타일 김학봉 파악하는데. 감독님이 아마 그거까지 그거 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르는 디테일들을 김학봉 감독님은 다 이제 제 생각에 다 김학봉 이렇게 알고 있는 감독님이면 조별리그뿐만 아니라 토너먼트 상대까지 이미 분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상대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3월달에 경기가 열려서 그 영상을 이제 그 상대팀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 경기 상대팀 영상의 전력 분석 이걸 얻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맥 축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맥 축구를 약간 그 황의조 선수 선발할 때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웃으면서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전력 분석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한대요. 물론 그 상대팀 전력 분석원하고는 연락 안 하죠. 절대 그 팀끼리는 영상을 안 주죠. 그때 그래서 김학봉 감독님이 이정찬 기자가 우리 조편성 잘 됐다고 북한산 갔을 때 자꾸 이정찬 기자가 김학봉 감독한테 전화했잖아요. 조편성 잘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김학봉 감독이 그랬대잖아요. 경기 봤어? 루마니아 경기 봤어? 못 보신 거야 아직 전력 분석 그 화면을. 그래서 상대 팀의 그 전력 분석용 영상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더니 그 예를 들어 온두라스하고 3월달에 붙었던 팀의 전력 분석원한테 구해요. 진짜 인맥이 그렇죠. 인맥 축구네. 근데 그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이었다. 그럼 일본 전력 분석원하고 이걸 우리가 받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우리도 줘야죠. 우리 거를 줘야 돼. 예를 들어 그렇죠. 하나 주면 하나 주고 딜. 이게 중계 영상이라면 중계 영상을 줘야 되고 전력 분석용이다 하면 그걸 줘야 되고 일본은 그거를 이제 딱히 인맥이 아니어도 줄 게 있으면 받을 수는 있네요. 품앗이 같네요. 딜. 일본은 또 이걸 갖고 있다가 딴 팀하고 트레이드 쓸 때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거래네 거래. 그래서 거기서 인맥 거래?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세 팀의 이제 전력 분석용 영상을 좀 많이 구해서 이제 분석을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24개국 영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다 구하고 계실 것으로 거의 몇 생각이 되네요. 계실까? 네.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매장하다 나중에.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떻게 사실은 있나.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 이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리올림픽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조별리그 그렇게 잘해놓고 맞아. 온두라스한테. 그렇죠. 또 물론 김학봉 감독이 직접 구하는 게 아니에요. 협회 전력 분석원들이 있으니까 그 인맥으로 구하는 건데. 남의 인맥으로. 하지만 분석은 직접 하실 테니까. 그렇죠. 자 이제 30일 날 발표죠. 네, 30일 날 발표인데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어요. 미리 예고를 했어요. 변동 가능하다. 그게 와일드 카드를 직접 한 번에 발표를 하고 싶어 해요. 김학봉 감독이. 그렇죠. 와일드 카드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그게 7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늦춰질 수는 있대요. 와일드 카드 예상 한번 해보죠. 일단 네. 황의조는 뭐 거의 것 같고. 90% 이상인 것 같고 보르도가 변신만 하지 않으면 네. 김민재 얘기가 나오던데. 김민재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뭐 예. 중국에서 안 보내줄 중국에서만 것 같고. 오케이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제 1순위인데.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은 막 지금 포르투 이적 얘기도 나오고. 예,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음.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 차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중국 베이징 공항구단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7월 8월 기간에 지금 ACL 기간인데 ACL도 2진급을 내보냈어요. 베이징 공항은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7월 8월에 한 달 동안 9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를 무조건 쓰고 싶어 하죠. 네. 거기다가 올림픽은 필수 차출이 의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 보내달라 공문은 아직 안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인맥이 필요한 순간 같은데. 여기 공문이 안 갔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모르던 간.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공문 보내면 바로 퇴짜 놓으면 끝. 아. 거의 합의가 다 된 테이블이 다음에 없습니다.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 합의 다 해놓고 계약서 보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근데 아직 이제 합의가 안 이 된. 변수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변수가 이제 유럽 이적이에요. 네. 포르투에서 막 다 된 네. 것처럼 얘기하던데. 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달까지인데 7월부터는 그 보스만 룰러에 의해서 이적료 없이 다른 팀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7월 1일부터. 그게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데 베이징 고아는 이적료라도 받아야 되니까 7월 1일 이전에 이 선수를 무조건 이적시키든지 계약을 연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 김민재 남았는데? 선수를 6월 달 안에는 무조건 팔아야 이적료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벤 얘기도 나왔었고 포르투 얘기 나왔었는데 유벤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런 건 좀 많이 없었고 포르투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베이징에서 베이징에서 김민재 선수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대요. 김민재 없고 선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현지 에이전트가 있어요. 있고 국내에서 에이전트도 있는데 국내 에이전트는 이제 계약 관계보다는 약간 좀 매니지먼트 관계고요. 이제 포르투갈 현지 에이전트가 포르투갈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르투갈 쪽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그 전에 돌았던 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도 포르투는 이번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A 매치 끝나자마자 베이징 관에서 바로 들어와 김민재 선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가고 버티니까 벌금 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난주였나 김민재 선수에게 그래 일주일 더 있다 와라고 되게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이징 관이 그거를 이제 자체 해석을 에이전트랑 이제 자체 해석을 해보면은 포르투랑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좀 뉘앙스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우리 최종 명단 발표하고도 굉장히 좀 연동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 전에 포르투로 이적이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의 차출 이야기를 포르투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이적하냐, 한 가지는 12월까지 뛰고 중국 리그에서 뛰고 그 다음에 이적하냐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바로 이적하는 경우는 이제 개인 협상이란 걸 해요. 구단 간의 협상을 하고 개인 협상하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올림픽에 대한 출전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은 개인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있겠죠. 올림픽 하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고 만약에 12월 계약 종료 후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베이징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나 어차피 이제 그때는 이제 베이징 관하고 김민재 선수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겠죠.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적이 확정이 된다면 베이징 관도 약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니죠. 쓸 때까지 다 쓰고 보내려고 하지. 저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기 듣다 보니까 12월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12월까지 만약에 베이징이 소속된 상태에서 그냥 이적 합의를 본다면 있을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쓸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적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대체 자원을 바로 뽑을 것 같아서. 대체 자원을 이번 시즌에 빨리 더 준비하기 위해서 대체 자원을 여유 있게 뽑겠죠. 근데 김민재 일단 선수 김민재를 쓸 수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 뽕 PD는 어떻게 예상해요? 김민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고 저도 이때까지 베이징의 그런 행보를 보면 좀 더 빨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빨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적을 해도 안 해도 쉽지 않겠다 와일드 카드는. 김민재 선수가 막 강력하게 의지가 있어도 뭐 어떻게 할 만한 자금 와일드 카드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백신은 맞아. 누가 있을까요? 그럼 박지수 선수. 예, 지금 우리가 백신 맞은 선수로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와일드 카드는 그렇죠. 예. 수비수 중에서는 지금 중앙 수비수 중에서는 박지수 선수랑 김민재 선수 두 명만 맞았으니까. 중앙 수비수는 반드시 데려간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그렇죠. 자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윙백 얘기했었잖아요. 윙백 얘기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제일 애매해요. 제일 애매한 게 약한 포지션이 맞긴 해요. 근데 일단은 18명이면 멀티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23명 멤버 중에 좌우 윙백을 모두 설 수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어요. 누군가요? 저기 서령우 선수하고 한 명이 저기 강윤성. 강윤성 선수.
아니 이유현 선수. 강민성 선수도 쓰긴 해요. 그럼 한 3명 정도로 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풀백을 좀 약해도 그렇게 가겠냐. 왜냐면은 한 자리가 문제인 게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나마 수비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괜찮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아닐 경우 더 확실한 수비를 채워야 되는데 수비보단 골키퍼를 채울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그렇죠. 수비가 불안하니까 뒷문이라도 골키퍼 잠그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자리가 골키퍼가 될 것이냐 왼쪽 풀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절실하게 이 올림픽에 가고 싶어하는 권창훈 선수가 될 것이냐. 이 마지막 한 자리가 제일 좀 딱 세 자리로 압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치열한 자리가 될 겁니다. 아, 청취자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골키퍼일 거냐 측면 수비수일 거냐 근데 권창훈 선수일 거냐. 그러면 지금 2차 소집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파주에 있나요? 네. 아 그러면은 최종 명단을 이제 만약 발표하고 또 잠깐 풀어줘요? 네. 그럼 또 묶어놨어요? 파주에? 뭐 파주에 묶어놨다 봐야죠. 근데 그럼 국내 평가전이 7월 중순에 있잖아요. 그럼 예. 또 다시 언제 모아요? 그게 6월 30일 날 발표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한 2, 3일 정도 뒤에 선수들을 재소집합니다. 아 그럼 2, 3일만 풀어줘요? 그렇죠. 발표 직전에 선수들 발표하고 다시 소집하는 거예요. 외박 개념이죠. 다시 프리즌 브레이크. 하고 다시 묶어요. 아 그러면 2박 3일 잠깐 꽁꽁 이번에 잠깐 꽁꽁꽁 있다가 도쿄까지. 오늘 다시 와 우리 평가전 해야 돼 약간 이런 거예요? 발표일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후에 선수들을 소집해서 일단은 평가전 일정은 2번 잡혔습니다. 7월 13일, 16일로 잡혔어요. 7월 13일, 16일 상대도 잡힌 겁니다. 상대는 지금 한 팀은 거의 확정적인 단계고 한 팀을 잡고 있는데 화금이네? 한 팀이 거의 A급이라고 좀 협상을 하고 있다. 올림픽 나가는 팀이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서 두 팀 다 올림픽. 평가전? 그거는 서울에서 해요. 서울 아니면 거의 수도권. 오, 보러 갈 수 있겠다. 같은 반응이. 물론 두 팀 다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들이고요. 그 팀들이 한국에 와서 잠깐 시차 적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일본 넘어가는 베이스 캠프 케이스. 같은 느낌을 그렇죠. 갖는 보러 갈 거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서울에서 서울이나 아니면은 저기 수도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수들이 7월 초에 소집돼서 평가전 하기 전까지 일정이 워낙 빡빡하대요. 이번에는 병원 가서 신체 검사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코로나 검사도 있고 여러 맞아. 가지 프로필 사진 찍는 것도 2번 있고. 받아야 되잖아요. 코로나 검사. 그렇죠. 예. 일정이 워낙 많아서 지방 갔다 오면은 그 스케줄을 못 맞춘대요. 아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는구나. 서울 아니면 무조건 수도권에서 경기를 할 아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겠네. 발표하고 2, 3일 쉬면 바로 7월 5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있어야 또 경기를 하고 어이구 빡빡하네. 매니저 아 그래서 선수들 진짜 힘든 것 같은 게 몇 명 선수들 뭐 국대에 있다가 올림픽 대표팀 또 가고 송민규 뭐 선수는 소속팀 복귀했다가 그러니까 훈련 갔다가 소속팀 갔다가 다시 또 훈련해 오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지 그러면은 않을까. 7월 17일 토요일이 출국이면은 16일에 경기를 하고 17일에 바로 출국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이제 출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경기 끝나고 출정식 태극기 한번 쫙 돌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도쿄올림픽이 한번 연기돼서 그런지 되게 먼 얘기 같은데 이제 진짜 좀 진짜 뭔가 빠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게 녹음하는 있는 것 오늘이 D-30일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뜨겁게 SBS. 같아요. 본업을 그리고 다시 6월 30일로 예정된 명단 발표도 조금 좀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명단만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크게 해요? 그 예전에 선수들 한 명씩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선수들이 나오는 나오진 건 않아요? 아니고요. 영상으로 선수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 예전에 월드컵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월드컵 그쵸. 명단 발표할 때 선수 한 명씩 감독이 이름 호명하고 선수 영상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입니다. 막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황저. 광화문, 뭔가 좀 두근두근되기 시작한다 진짜. 근데. 광화문 쪽에서 네. 광화문 쪽에서 할 것 진짜요? 같아요. 그렇구나. 가긴 하네 올림픽. 아 진짜 이제 뭐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빅 이벤트 이런 게 열리니까 설레네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올림픽 최종 명단을 발표했네요. 강해요. 와일드카드 포함해서 일본이 강하죠. 네, 와일드카드 3명이 다 해외파고 이제 요시다 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했던 메달 따겠다 이거지 뭐 거의 뭐 우리가 와일드카드 가져오겠다. 중에 한 명은 이제 J리그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돌아왔죠. 네, 돌아와서 지금 J리그 사카이 히로키인데 공격 수비 ADF 팀 주장 마야 선수 중앙 수비수죠. 그 선수에다가 이제 미드필더 엔도,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 3명.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잘 알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구보 이강인과 동갑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그 구보 선수도 포함됐고요. 빅리그 출신이 4명. 유럽 그 빅리그 이외 유럽 선수 5명 해서 9명이 유럽파예요. 와. 18명 중에. 딱 반이네요. 네. 일본은 뭐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역대급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역대급 베스트 멤버들을 꾸렸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아셨겠지만 보셨겠지만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계주 금메달을 땄죠. 육상 400m 계주. 그때 금메달 은이었는데 아마 금메달이 실격이 돼갖고 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육상을 그렇게 키웠어요. 엄청난 투자로. 육상은 사실 아시아가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육상 트랙은 아시아가 신체 조건이라 이게 안 되는 종목인데 개인 종목은 안 돼도 계주로 바통 터치 이거 여기서 0.1초씩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탁구, 배드민턴, 뭐 유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메달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부터 해서 스가 정권까지 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잖아요. 80% 뭐 지금 많이 낮아졌지만 한때 80% 반대 여론이 있었을 정도인데 굉장히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적으로 이걸 민심을 돌리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축구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이를 갈고 나올 것 같아요. 금메달 딴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도. 네, 금메달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금메달 마지막이 68년 월드 올림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도 우리가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일본과 겹치는 게 이제 유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도 하성룡 기자가 유도 담당이긴 한데 떨고 있어요 지금. 일본을 넘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과연 일본 선수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실력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력 외적인 요인들이 많으니까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유도를 일본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도인들이 이번에 올림픽 열리는 경기장이 주도관이라고 해서 유도 전 세계 성지죠. 거기서 우리나라 태권도 공원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 지금 이야기가 벌써 유도까지 갔죠. 누가 유도했죠? 제가 유도했죠. 아까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아직 일본이 계속 신경 건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독도 가지고 건드리고 모길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지금 거의 뭐 역대 최고 성적은 거의 확실시돼 보이고 뭐 지금 말하는 건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 국제 무대에서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거의 전 종목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과도기적인 종목들이 좀 있어서 이제 샛별들이 좀 나타나길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축구도 아까 잠깐 말했지만 정말 전력이 탄탄한 게 모리아스 감독이 A 대표팀 올 때 다 하죠. 차출 서로 이런 거 없어. 감독이 혼자 다 하니까. 그리고 올림픽 대표 위주로 써. 국제 대회. 지난번에 코파 아메리카 나갔잖아요. 맞아요. 거의 올림픽 대표팀 위주로 나갔어. 어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경험을 쌓게 해주고 거기다가 와일드 카드 빼고 나머지 15명 선수잖아요. 그중에 12명이 A 대표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조직력도 탄탄하고 그렇죠. 개인 기도 좋은 선수들을 계속 올해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돈 만약에 취소를 하면 돈도 어마어마한 손해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취소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취소를 할 수 없는. 21살 선수들 내보내고 그랬었으니까. 그렇죠. 불안한 게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해서 이제 8강에서 만날 상대가 조편성상 일본이 아니었으면 일본이 아니면 프랑스일 가능성이 높아서 프랑스는 오히려 해볼 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프랑스 쪽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깬다면 그건 진짜 그렇죠. 쭉 가는 순탄하게 힘내자. 힘내자. 한번 보고 싶네. 진짜 한일전 한번 보고 싶네. 우리. 제대로 된 한일전. 자, 우리 올림픽 대표팀 얘기로 엄청 오래 얘기했는데 오래 자, K리그 얘기 잠깐 하고 가죠. 네. 일단 서울은 참 못 이기네요. 이날 뭐 VR이 버저비터였죠 거의. 네. 들었다 놨다 했죠 VR이. 후반 추가 시간에 비디오 판독으로 페널티킥이 나오고 이거 실축했는데 또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이 되면서 또 차서 결국은 광주가 동점골을 넣는. 그리고 서울한테는 정말 뼈아픈. 그렇죠. 불만을 가진 이제 감독이 퇴장당하는. 좀 진짜 안 풀리는 서울이에요. 네. 이 경기 근데 전반에는요 서울이 조금 더 압도했어요. 이 전반에 약간 서울이 요새 수비 불안이 좀 커요. 그래서 계속 3백을 쓰는데 예전에 오스마르가 3백에 같이 쓰다가 이 경기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에게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긴 경기여서 전반에 그게 잘 풀리면서 기성용, 오스마르, 뭐 김진야 중거리 슛 많이 때리면서 경기를 주도했는데 한 골 그 장면 옛날 기성용 선수의 미사일 패스를 받은 나성호 선수 가슴 차 비슷한 장면. 이번엔 땅볼이었지만 팔로세비치가 하프라인 뒤에서 땅볼로 쫙 찔러준 볼을 나성호 선수가 받아서 골키퍼 제치고 넣었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이 경기를 아예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잠궜어요. 완전.
잠그면 결국 근데 꼭 잠금은 그러더라. 결말이 좋지 않아요. 네. 그 잠금. 그래서 후반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광주가 밀어붙였나요? 후반에는 서울이 슈팅이 제로. 아 그러네. 광주가 후반 슈팅이 6개. 어. 일방적으로. 그래서 광주 한 골 터지겠다 싶었는데 안 터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VAR로 그렇게 된 거였죠. 참 광주가 12위 최하위인데 승점이 15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 굉장히 그 팀 간의 전력 차가 많이 좁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에 앞서고 있다고 해도 잠궜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울산은 유상철 전 감독 헌정 경기 추모 경기를 이제 딱 잡고 비장하게 나섰는데 성남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남이 전북한 데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울산이 이 경기는 성남이 조금 잘했고 울산이 완전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이제 이 경기 열리기 전에 휴식기 일주일 동안 저기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거제에서 전지훈련 하는데 그 전지훈련의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맞춘 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데뷔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몸 루틴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경기 할 때 선수들의 몸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성남을 무시했구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력차 좁혀졌다고. 뮬리치가 엄청 날아다니고 골은 못 넣었었는데 그렇죠. 뭐 연계나 뭐 드리블이나 저는 돋보이더라고요. 역시 뭐 키도 돋보이지만 맞아. 빨라 그리고 치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왼쪽 라인 빨라요. 돌파했을 때 이거 상대 수비수를 거의 압도하다시피 뛰어가더라고요. 물리치 슈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번 경기? 제가 봤던 것만 한 4-5개는 됐던 것 같긴 한데 7개더라고요. 와, 와, 혼자서. 많이 찼네. 이태희 선수의 2대2 동점골도 물리치의 슈팅을 조현우가 막아낸 게 튕겨 나온 걸 넣은 거거든요. 물리치가 저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느끼는 게 2m 3cm K리그 최장신 선수잖아요. 후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하프라인 뒤에서 몸싸움을 이겨내서 공을 따냅니다. 그리고 그 선수랑 거의 한 50m 달리기 1대1로 달리기를 공 몰고 공 몰고 골대까지 가는데 수비수를 압도해요. 와. 그 키에 이 선수 빠르거든요. 맞아, 빨라. 그런 장면 몇 번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질주해서 선수랑 간격을 한 1m까지 벌리면서 질주하더라고요.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신 공격수인데 헤딩을 못하는데 나머지 발기술이 좋은 선수, 달리기 빠른 선수, 되게 특이하고 프리킥도 직접 차는 선수. 프리킥은 세게 안 차요. 이번에 슈팅 장면만 봐도 중거리 슛하는 것만 봐도 정교하게 코너를 맞아요. 노리고 차는 스타일이거든요. 생각할수록 되게 개성 있고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게 장신 선수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헤딩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발기술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이 좀 클리셰적으로 좀 다가왔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선수를 보면은 그 이상이 진짜 그런 좀 흔한 표현이 아닌 진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구나를 더 최근에 느끼는 맞아요. 것 수비 같아요. 두세 명은 드리블로 지쳐요. 이 선수가. 거기다가 이 경기는 이제 1대1 동점골 넣은 이스칸델로프 선수가 이제 K리그 2시즌 만에 데뷔골을 넣은 건데 이 선수가 역대 제일 좋은 경기 펼쳤다 할 정도로 활약이 좋았어요. 이날. 성남이 4명의 외국인 선수를 한 번도 한 번에 다 경기에 쓴 적이 없어요. 선발로. 네. 근데 이번 이스칸델로프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나서면서 물리치, 이스칸델로프, 부시, 리차드 4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다 선발로 나선 경기예요. 이 경기에서 4명이 다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쳐서 성남은 이번 경기로 되게 이제 희망을 좀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K리그는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아시아 네. 챔피언스리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뽕 PD가 써놓은 것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죠. 조현우의 사우디 행설, 지동원 국내 복귀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K리그 몇 가지 이적설 소개해드리면은 아까 조현우 사우디 리그에서 오퍼가 온 건 사실입니다. 골키퍼가 네. 해외 사실이고 이정료와 그 연봉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어마무시하다. 가야지 그러면. 흔들려. 지금 받는 거에 3배. 와. 여기서 사우디 말고 사우디 가자. 중동문이 좋죠. 이정료도 되게 높게. 이정료도 근데 알려진 것보다는 조금 낮아요.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아요. 뭐 알려진 거는 지금 뭐 한 27억, 30억 정도 된다, 30억 정도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인데 울산에서 일단은 노를 한 상황이고 조현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현 선수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30억인데? 30억을 뭘로 설득하지? 우승하려고 왔잖아. 그쵸. 울산 입장에서
저는 우승하려고 돈 벌려고 왔잖아. 왔는데요? 우리 무슨 팀도 말씀이세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우리 팀 울산 우승 엄청 급해. 같이 한번 하자. 우승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잔류로 좀 무게가 많이 실어지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취재가 돼가는 되고 아, 단계군요. 근데 또 우승 대단하네요, 다르지. 그래도. 그래도 이번 시즌 또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와주고 있으니까. 우승이 가능한 지금 어. 상황으로 가고 아쉽거든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울산이 또 이렇게 우승하게 되면 또 남다르고 의미가 계속. 그래서 2골 내줬나 성남한테? 가운데 가주세요. 흔들려서. 그리고 지동원 선수 얘기는 이제 독일 마인츠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 해지는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마인츠와는 결별 수순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K리그 복귀는 6월 초 정도부터 알아본 걸로 제가 그때 당시부터 들었어요. K리그 복귀도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해서 K리그의 몇 개 팀을 얘기해봤는데 일단 당연히 원 소속팀인 전남에는 문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다 그런 계약이 다 이미. 그렇죠. 우리 이 앞선 사례로 이미 많이 알고 많이 있잖아요. 봤죠. 원소속팀을 무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어마어마한 응징이 뒤따르죠. 그렇죠. 근데 전남에서는 이 선수의 연봉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두 자릿수 연봉인데 유럽에서 받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K리그 다른 팀들 뭐 전북 울산 다 알아봤어요. 영입할 의향 있냐? 뭐 서울도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K리그에서는 다들 이 몸값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럽 잔류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러브콜이 오면은 그쪽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이나 중동 쪽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동원 선수. 그렇군요. 예. 또 지금 뭐 K리그에서 아까 광주 얘기하려다 제가 잠깐 말하는데 펠리페 선수가 떠납니다. 광주를. 진짜요? 네. 광주의 펠리페 선수. 중국 청두로 이적이 거의 확정됐죠. 지금 메디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청두 감독이 서정훈 감독입니다. 어. 그래서 펠리페 이적설은 워낙 많은 예전부터 나왔었고 펠리페를 노리는 팀들이 워낙 많았다고 했잖아요. 전북도 있었고 울산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하다가 도저히 그 몸값 이적료가 워낙 비싸서 못 맞추는데 중국 2부 리그 팀 청두에서 펠리페를 영입하면서 펠리페 빈자리에 K리그 득점왕 출신 조나탄을 보냅니다. 청두에서 뛰고 있어요. 조나탄이 이제 그 6개월 임대로 광주로 와서 후반기에 펠리페 대신 조나탄이 이제 광주 공격을 이끌고 반갑네요. 조나탄 K리그 득점왕 워낙 강렬했죠 검증됐던 그때. 선수고 뭐 후반기도 기대되네. 기대되네. 큰일 났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또 기대가 돼 버리네 막. 마지막 구자철 선수의 진로도 조금 많이 카타르 팀과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구자철 선수는 예전부터 계속 카타르 리그에 진출한 이유가 카타르 리그 축구의 발전을 보고 싶다. 월드컵을 어떻게 치러가는지 이 과정을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있을 때까지는 카타르 리그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의사를 예전부터 계속 피력해 왔는데 계약 기간 끝났고 중동에서도 러브콜이 있긴 해요 지금도. 근데 이 세진 않아 러브콜이. 그래서 K리그 복귀 가능성이 후반기에 또 있습니다. 제주 선수. 제주? 당연히 뭐 이제 친형 원소속 팀이니까. 친형 팀이니까 제주와 협상을 했을 때 제주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기도 하고 K리그 온다면은 근데 지금 울산도 구자철 선수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울산. 네. 울산이 정말 올해 우승하려고. 아주. 네. 근데 워낙 조현우 선수 잡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거기다 이제 군에서 남은 조현우 선수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죠? 군에서 전역하는 선수들도 후반기 이슈 중에 하나죠. 저기 전북 같은 경우는 문선민 선수 돌아오죠. 권경원 선수는 참고로 전북으로 안 돌아갑니다. FA예요. FA인데 지금 성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남. 왜냐면은 거의 신인 시절일 때 김남일 감독하고 한 팀에서 뛰었었는데 그때 워낙 친했어. 김남일 감독이 지금 계속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축구. 이게 인맥입니다. 네. 전북을 떠나 성남으로 가는 인맥.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돈을 맞춰주기 힘든 게 이제 돈이 관건인데 끼면 또 인맥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중동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권경 그건 선수 이제 돈맥이고요. 권경 선수가 전북으로 돌아온 이유는 입대를 위해서 잠깐 6개월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중동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K리그에 잔류할 수도 있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좀 이제 준비 안 했다고 했더니 뭐야? 많이 다 하시네요. 해놓고 다 잘라주세요. 자 오늘 뽕 PD 어떻게 클로징 곡 하나? 트로트. 뽕 중요한 PD가 게 있잖아요. 뽕 PD가 음악을 좀 하거든요. 이거 이용하려고 지금. 이용 가야지.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놀렸으니까 우리가. 아니.
뽕 PD가 노래를 작곡을 맞아요. 2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선공개. 엔딩곡 네. 선공개 엔딩곡일지 영원히 엔딩 저의 엔딩일지 누가 끝나나 보죠. 작별곡이 될 수도 선공개입니다. 있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괜찮으시면 그냥 잊어주세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멜론 같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되니까요. 제목이 뭐예요 노래?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만약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드리프트라고. 드리프트, 네. 자동차 드리프트 뭐 그런 네, 뭐 그런 건데 좀 거예요? 표류하는 그 느낌으로. 아니 네. 우리 노래가. 나하고 그냥 혼자 부르면 안 되나? 라이브요? 직접 부른다. 아니죠? 음원을 공개하는 음원으로 거죠. 선공개. 예, 원래 내일 12시에 발매되는데 라이브로 하면 저기 악플 너무 많이 달 것 같아서 그 진짜 하차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